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 집의 달마도와 관련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일주일 전의 일이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께서 옛날에 사놓으신 달마도, 그림이 큰 액자에 담겨 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11시 40분 정도만 되면 마루에서 노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방에서 침대에 누워 음악을 들으면서 자주 자곤 했다. 그런데 일주일 전, 내가 새벽 1시에 깼는데 어떻게 깼는지는 몰라도 목이 말라서 마루에 나가보니 달마대사의 그림이 담겨있는 액자가 깨져 있었다. 그런데 달마대사의 그림이 담긴 액자가 깨지는 동시에 우리 집 문에서 쇠고리를 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소리를 질러서 가족을 다 깨웠고, 그제서야 쇠고리 따는 소리가 안 들리고 도둑이 도망간 것 같았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에게 연락했고 그 도둑은 당연히 잡혔다. 그 도둑에게는 가방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그 가방을 열어보니 우리 집에 있는 달마대사와 같은 얼굴의 달마대사가 있었다. 달마대사는 그리는 사람이 많아서 각각의 그림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도둑의 달마대사와 우리 집의 달마대사는 얼굴이 같았다. 나는 너무 놀라서 우리 집에 있는 달마대사를 보았다. 그런데 이제까지 관심도 안 두었던 달마대사 밑에 글을 읽어보았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그림을 가진 자, 살아가며 달마대사의 눈이 함께할 것이다. 나는 섬뜩했지만 깨진 액자를 바꾸어서 지금도 마루에 걸어놓고 있다. 우리 집이 도둑에게 털리지 않았던 건 이 달마대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려고 할 때 저절로 달마대사의 액자가 깨진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인육점. 고기가 먹고 싶었다.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고 돼지고기를 싸먹는 상추값은 돼지고기 값보다 더 비싸졌다. 닭고기도 물가 오름세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가 멕시코산 쇠고기에 섞여 위장 수입되었다는 보도가 연일 등장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고기가 먹고 싶었다. 고기가 먹고 싶네. 요새 안 먹어서 그런가. 초원에서 풀을 뜯는 듯한 기분이 드는 아침 식탁 앞에서 짐짓 무심한 투로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금세 눈을 치떠서 나를 보고는 다시 밥그릇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고는 끝이었다. 내가 잘나가는 벤처기업의 대리일 때만 해도 달랐다. 뭐가 생각난다고 웃만 때도 이내 그날 저녁 식탁에 올렸던 아내였다. 그러나 내가 구조조정으로 백수가 되자 대번의 낯빛이 바뀌었다. 무슨 말을 하든 코웃음이었다. 아무래도 몸이 허한 게 고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 즈음에 차를 대며 다시금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고결한 채식주의자인 아내는 나를 짐승 보듯 바라보았다. 그럼 이따 나 데리러 오기 전에 사다 놔. 마지못해 아내는 지갑을 열어 10,000원 한 장을 던지다시피 하고 차에서 내렸다. 젠장, 고기 한번 얻어먹기 더럽고만. 나는 핸들을 꺾으며 투덜댔다. 경기 침체해지는 듯한 무더위까지 겹쳐서인지 오후의 시장은 한산했다. 무슨 고기를 먹을까 고민하다 결국 닭으로 결정했다. 대형마트나 정육점이 아니라 재래시장을 찾은 건 재래시장의 닭집에서 직접 잡아 파는 닭이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파는 팍팍한 닭보다 훨씬 육질도 쫄깃하고 배어나오는 맛도 좋았기 때문이었다. 몇 군데를 서성대다 철창에 갇힌 닭들이 졸고 있는 어느 고깃집 안으로 들어갔다. 가격 흥정을 끝내자 주인 여인네는 내가 고른 닭의 날개 축지를 틀어잡아 철창 오리에서 끄집어냈다. 한바탕 꾀꾀대던 주변의 닭들은 한 놈이 빠져나가자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한 놈이 잡혀나가면 한동안 평화가 찾아옴을 본능적으로 아는 모양이었다. 식칼을 집어든 여인네는 끄집어낸 닭의 올대를 서슴없이 푹 찌르고는 털 뽑는 기계 원통 안에 닭을 훅 집어넣고 스위치를 켰다. 두닥닥닥. 원통 속에서 닭이 돌아가며 털이 뽑히는 마찰음이 들려왔다. 빤히 보고 있기가 못해서 나는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맞은편 가게 역시 닭이나게 흑염소 따위를 파는 고깃집이었다. 한데 열린 문으로 보이는 안에 걸려진 고기의 모양이 왠지 이상했다. 돼지나 소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너무 인체에 가까웠다. 나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고개를 밖으로 뺐다. 머리와 손발이 잘리고 가슴부터 배까지 활짝 열려있고 피부는 허옇게 발에 있었지만 정말 인체로밖에 볼 수 없는 형태였다. 도리탕 하신다고 했쥬? 여인네가 묻는 바람에 나는 인체 모양의 고기로부터 시선을 거두었다. 그렇다고 하니 여인네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물을 마시고 모이를 쪼던 닭의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배를 갈라 창자를 훌떡 뜯어내고 토막을 냈다.
다시금 건너 가게로 시선을 돌렸을 때 나는 그 집 유리문에 서툴게 붙여놓은 문구를 보았다. 사람고기 팝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다. 건너 가게 유리문에는 빨간 선팅지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놀란 눈으로 주인 여인네를 바라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친 여인네는 건너 가게에 가 있는 내 시선을 따라 보고는 심드렁하게 말했다. 왜요? 사람 고기가 뭐 어때서요? 고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사람 고기가 뭐 어떠냐니.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을 하고 닭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나와서 살펴보니 가게 안에 걸려있는 고기가 사람의 그것이라는 건 더 분명해졌다. 어깨 부위에 새겨진 하트를 꿰뚫는 화살 문신까지도 또렷했다. 게다가 가게 입구에 닭장 맨 위에 갇혀있는 고양이가 맛있게 뜯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람의 손가락이었다. 강한 욕지기가 치밀었다. 토르소 같은 인육에서 어깨살을 식칼로 쓱쓱 떼어내던 주인장이 가게 앞에서 구토를 하는 나를 보고 툴툴댔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남의 가게 앞에서 뭔 짓거리여. 식칼을 들고 나를 노려보는 품이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내 어깨 축지를 잘라낼 것만 같아서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를 피했다. 시장 입구에 세워두었던 차에 올라 한참 동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끝에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이 사람이 더위를 먹었나. 시장에서 사람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있다는 내 신고에 경찰은 대뜸 짜증부터 냈다. 더위를 먹은 게 아니라 정말이라니까요. 와서 직접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아, 사람고기 파는 게 어제 오늘 얘기요. 그걸 갖고 무슨 신고를 하고 난리야. 나연 실색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도대체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기에 사람고기를 파는 게 당연시된다는 말인가. 과거 중국에서는 인육을 사고 팔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기사를 어떤 책에선가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 중국의 얘기지. 문명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엽기적인 범죄로 법정 최고형을 받아 마땅한 짓이었다. 그런데 인육을 팔다니. 내가 행여 고기를 먹고 싶어 환장한 나머지 정신착란이라도 일으켰단 말인가. 집으로 달리는 내내 엉망진창이 된 머릿속이 도무지 정리되지 않았고 눈앞에서는 계속 고깃집에 걸려있던 사람고기가 어른거려 미칠 지경이었다. 가까스로 집 앞까지 이르러 주차를 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우편함을 보니 무슨 통지서가 날아와 있었다.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인육대상자 결정통지서. 인육대상자 결정통지서. 무슨 현역 입영통지서나 교통범칙금 납부통지서처럼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통지서와 유사한 양식의 용지였다. 귀하는 인육대상자에 선정되었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어떤 미친놈이 이런 장난을 한단 말인가. 통지서 뒷면을 보니 인육대상자 선별기준이 명시되어 있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자. 최근 5년간 본인의 수입이 전혀 없는 만 25살 이상의 성인 남녀 중 해당 기관의 무작위 추첨에 선정된 자. 남성의 경우 현역 입영하여 군복무를 필하지 않은 자. 거기까지 읽었을 때 누군가 등 뒤에서 내 어깨를 짚었다. 두 명의 덩치였다. 한 놈이 버둥거리는 나를 붙들었고 다른 놈이 손수건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이내 정신이 혼미해졌다. 의식을 잃으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눈을 떴을 때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이 느껴졌다. 악몽을 꾼 모양이었다. 휴, 그럼 그렇지. 백수가 된 뒤로 어처구니 없는 악몽을 자주 꾸곤 했다. 나는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누워있던 등부터 엉덩이까지가 베기는 걸 느꼈다. 바닥은 철창이었고 그 밑에는 각종 오물이 악취를 풍기며 널려 있었다. 바닥만이 아니었다. 사방이 철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발가벗겨진 채 철창에 갇혀 있었다. 철창 너머로 식칼을 갈고 있는 여인네가 보였다. 나에게 닭을 팔았던 여인네였다. 두 명의 덩치가 나를 덮친 것까지는 기억이 났지만 그 뒤로는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여인네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언어 신경 자체가 없어진 듯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고깃집 입구로 누군가 들어오는 게 보였다. 아내였다.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다. 게다가 아내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었던가. 나는 철창을 두드렸다. 아내가 무표정하게 나를 가리켰다. 주인 여인네는 철창문을 열었다. 마음 같아서는 여인네를 밀치고 달아나고 싶었지만 몸에 안정제라도 투여했는지 맥이 하나도 없었다. 주인 여인네는 내 머리채를 움켜쥐고 나를 끌어다 목에 칼을 들이댔다. 식칼은 목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
동맥과 식도와 기도가 한꺼번에 끊긴 것 같았다. 나는 힘없이 버둥거렸지만 여인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목 밖으로 솟구치는 피 때문에 컥컥대는 나를 여인네는 털 뽑는 기계 원통 안에 훅 밀어넣고 스위치를 켰다. 나는 고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동화. 옛날, 아주 먼 옛날 버진이라는 이름의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앨리스라는 이름의 여인이 20명 남짓한 아이들을 돌보며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앨리스의 음식 솜씨가 정말 뛰어났기에 행복은 더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씨 착한 앨리스는 사실 명망 높은 귀족의 명예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폐물을 팔아 고아원을 지은 후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부모가 죽은 고아들을 모아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 입양되는 고아들도 있는 반면 부모를 잃고 새롭게 고아원을 찾는 아이들도 있었기에 고아들이 버진에서 머무는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였습니다. 그 안에 웬만한 아이들은 입양을 가기 마련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머리카락을 가진 나크라는 아이가 고아원에 오면서 버진의 아이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크는 너무 되바라진 데다가 욕설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못된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버진은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는가 싶더니 어느새부터는 고아원에 누구도 입양을 가지 못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크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여만 갔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은 아크를 보면서 몰래 수군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야. 그는 앨리스가 정한 모든 규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아크는 버진의 규칙인 식사 시간 외엔 출입금지 구역인 주방에 들어가거나 12시 이후엔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앨리스와 약속을 보란듯이 어기고 다니더니 이제는 식당의 자물쇠까지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버진의 아이들이 아크를 뒷골목으로 불러냈습니다. 힘센 사내 아이들은 몽둥이까지 들고 아크를 몰매라도 줄 태세였습니다. 늘 기세등등하던 아크도 이번 많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주춤거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래? 난 바빠. 내가 고아원에 온 다음부터 모든 게 엉망이 됐어. 맞아. 이젠 아무도 우릴 입양에 가지 않는다고. 정말 그랬습니다. 아크가 오기 전까진 몇 주에 한 번씩 꾸준히 입양을 갔던 앨리스의 아이들은 이젠 아무 곳으로도 입양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두 달려들어 아크에게 한바탕 다구리를 놓았고 아이들의 몰매를 견디지 못해 죽어버린 아크를 아이들은 고아원 뒤편에 몰래 파묻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버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수척해졌던 앨리스도 환한 미소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엔 고아원에서 가장 예쁜 넬린이 입양을 갔습니다. 다음 주엔 크리맨 차례입니다. 다음 주에 입양을 가게 될 곳은 어떤 곳일까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잠이 든 크리맨은 아크가 피눈물을 흘리며 달려드는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타는 듯한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목말라. 시간은 이미 12시가 넘어 있었지만 크리맨은 참을 수 없는 갈증에 못 이겨 살금살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아크 녀석이 부숴놓은 자물쇠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맨은 어렵지 않게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국을 끓이네. 식당 안에서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안을 들여다본 크리맨은 창문을 통해 들어온 달빛의 도움으로 저번 주에 입양을 갔다는 넬린이 솥단지 안에서 푹 삶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크리맨의 앞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여기서 뭐하고 있니, 크리맨? 크리맨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이 말라서요. 하지만 지금은 12시가 넘었는걸. 규칙을 어겼구나. 잠시 정적이 흐르고 앨리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맨, 너 입양 가기로 한 거 있지? 그게 좀 앞당겨졌단다. 괜찮겠니? 훤한 미소를 지으며 앨리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다음 날 버진의 아이들은 크리맨이 작별 인사도 못하고 입양을 갔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매우 슬퍼했지만 곧 앨리스가 가지고 온 맛있는 식사를 먹으며 다시 즐겁게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3년 후.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남매는 온통 흙투성이가 된 몰골로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상이 된 남자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잘못 찾아왔나 봐. 그럴 리가. 지도엔 여기가 맞다고 나오는데. 남매는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멀리서 고아들을 돌봐준다는 버진을 찾아온 듯했지만 아쉽게도 이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 너희들 누구니? 그때 나무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아리답고 착해 보이는 여인을 본 남매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있었어. 거봐, 내가 뭐랬어? 천진하게 웃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여인이 말했습니다. 고아원을 찾아온 모양이구나. 정말 잘 왔어. 고아들이 모두 입양을 가버려서 한동안 혼자서 살고 있었어. 너희들을 환영해. 양팔을 활짝 편 여인에게 아이들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나던 라벤더 향기가 짙은 피비린내로 뒤덮였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단도가 여인의 심장에 박혔던 것입니다. 그 형이 이딴 연 때문에 죽었다는 게 성질나. 죽어버린 여인의 시체 위에서 남매는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남자아이는 품속에서 현상범 포스터를 꺼내 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인연, 앨리스가 아닌데. 네 번째 이야기, 과식. 아주 어릴 적 막내 이모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쓰러져 기절했던 적이 있었다. 나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런지 그것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쓰러진 내 손에는 물인 줄 알고 들이켰던 술잔이 들려 있었다고 했다. 어른들은 어린 내가 술을 마시고는 기절했다고 다들 말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만이 아니었다. 내가 두 번째로 술을 접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였다. 나는 꽤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도 술이라는 것은 성인이 되어야만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교육받았다. 그리고 주도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실 때도 어른과 함께 마시는 것이라 배웠지만 같은 반 친구 녀석들은 캔 맥주 몇 개에 무슨 주도냐며 나를 닥달했다. 결국 나는 친구 녀석들과 함께 그날 맥주 캔을 하나씩 들고 마셨다. 처음 먹어본 온전한 정신으로 알코올이라 그런지 싸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결국 나는 그날 또 기절했다. 다음날 아침에 내가 깨어나자 친구 녀석들은 나를 걱정하거나 놀려대기 바빴다. 사내 자식이 맥주 한 캔에 뻗냐고 빈정대는 친구 훈이에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는 나는 녀석에게 물었다. 훈아, 어제 여기 모텔 쓴 학교 우리 학교밖에 없었지. 그래, 안 그래도 아쉬워 죽겠다. 다른 학교는 여고 애들이랑 놀았다고 난리던데. 나는 이미 아는 사실을 훈이를 통해 다시 한번 들으면서 애써 태어난 척했다. 어제 나는 우리 방 5층 창문 밖에서 우리를 보고 살살거리고 웃고 있는 목이 긴 여학생을 보았다. 교복을 차려입은 그 여학생의 목건저리까지 빠져나온 혓바닥은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술을 보면서 침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꾼 게 아니라면 그건 귀신이었다. 하지만 나는 곧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수능을 치고 난 후 친하게 지내던 몇몇 다이들과 함께 수험표를 들고 자랑스럽게 호프집으로 치킨에서는 맥주와 소주를 잡다하게 시켰다. 수능이라는 홀가분한 짐을 벗어던지고 애들과 함께 정말 유쾌한 기분으로 술을 마셔댔다. 얼마나 지났을까? 적당하게 취기가 오른 우리가 깔깔거리며 농담을 주고받으며 술잔을 기울일 때였다. 다들 술을 잘 못하는 지란 녀석들의 얼굴도 벌겋게 취기가 올라 있었다. 그때였다. 맞은편에 앉았던 주석이가 갑자기 욱하면서 인상을 찌푸렸다. 토할 것 같으면 화장실 가. 훈이가 주석이에게 소리치며 화장실을 가리켰고 주석이는 참아보려고 노력하는 듯하다가 결국은 화장실로 뛰어갔다. 아이들은 주석에게 신경을 쓰지도 않고 왁자지껄 떠들기에 바빴지만 나는 새파랗게 질려서 꼼짝 못하고 앉아있기만 했다. 또 보았다.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주석의 목구멍 속으로 손을 불쑥 집어넣는 그의 뒤에 서 있던 웬 여자를 얼굴이 뭉그러져 잘 알아볼 수 없는 여자는 앙상하고 기다란 손가락으로 주석이 술을 마시려 입을 열 때마다 그의 목 안으로 손을 넣어 그가 씹어 삼켰거나 마시고 있는 음식물을 꺼내 먹었다. 속에서 욕지기가 울컥 올라와 벌떡 일어섰다. 그러자 호프 집안에 가득 들어찬 사람 수만큼이나 그들도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사람들이 마시는 술을 훔쳐 마시거나 사람에게서 다시 꺼내 먹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직 술에만 헐떡거리며 집착을 보이는 아기의 형상과도 같았다. 나는 또 기절하고 말았다. 선배, 전 정말 술 못 마신다니까요. 사람이 술을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술을 먹으면 느는 거야. 전 술 먹으면 쓰러져요. 너 자꾸 변명할래? 신입생 주제에 선배한테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거 봐라. 주위에 앉았던 같은 16기 동아리 친구들이 나를 한 번씩 쳐다본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도 마시는데 내가 뭔데 안 마시려고 하냐 이런 눈빛이었다. 또 나를 바라보는 동아리 선배들의 못마땅한 시선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선배가 내미는 술잔을 받아들었다. 수능 때 그날 이후로 난 절대 술을 먹지 않았다. 술을 먹으면 내게도 그들이 달려들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술자리는 무조건 빠지고 술을 먹으러 가더라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빠지려 했지만 오늘은 신입생 환영회 자리라면서 선배들은 나에게 억지로 술을 권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선배가 주는 소주를 한 잔 받아서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원샷을 했다. 한 잔만 먹는다고 극구 우겼지만 선배들은 강경하게 내게 자꾸 술을 먹였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주는 족족 받아 마셨다. 웬만큼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어가자 동아리 선배들과 친구들은 다들 벌겋게 변한 얼굴로 게임을 시작했다. 오늘은 화장실로 뛰어가는 사람도 없었고 그들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 괜한 걱정이었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나는 그제야 조금 마음 편하게 술을 마셨다. 이 녀석 봐라, 너 아까는 술 못 마신다며. 선배 그냥 한번 튕겨보는 거였죠. 369 게임과 쿵쿵따 게임에서 연속 패배한 내가 선배들이 만들어준 폭탄주를 원샷하자 눈앞이 윙하고 이지러지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안심하고 너무 과음을 해서 그런지 배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술이 목까지 찰랑거리는 느낌이랄까. 선배, 저 화장실 좀. 왠지 토할 것 같은 기분에 나는 화장실로 뛰어갔다. 신입생 환영회다 뭐다 해서 분위기에 취해 너무 과음을 한 게 잘못이었다. 소변을 보고 나니 훨씬 나아진 것 같았다. 목까지 차올랐던 술 기운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나는 손을 씻으려 세면대 앞에 섰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에 그대로 얼어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거울 속 나에게는 얼굴에 커다랗게 입만 있는 여자가 등 뒤에서 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나에게 매달려 있었다. 여자가 발로 내 배를 꽉 조여대자 뱃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다시 목까지 술이 차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여자는 내 목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어 그곳에서 조금씩 새어나오는 술을 빨아먹기에 바빴다. 내가 거울 속에 그 여자를 바라보며 새파랗게 질려 서 있자 한참을 정신없이 내 목에 들러붙어 그 커다란 입으로 술을 핥아먹던 여자가 순간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혓바닥에서는 진한 소주 냄새가 나는 액체가 뚝뚝 내 셔츠 자락으로 떨어졌다. 가물가물해지는 내 눈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시익 웃어 보이던 그녀의 커다란 입이었다. 5번째 이야기, 초상집 음식.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먼 친척 중 한 분이 돌아가셔서 그분 초상을 치르러 갔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집 분위기가 왠지 어두컴컴하고 습기가 꽉 차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좀 민감해서 그런지 어쨌든 부모님은 들어가기 싫다고 떼를 쓰는 저를 마당에 놔두고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한테 떡을 이렇게 내주시길래 반가워하면서 몇 개 덥석 집어 먹었더니 그 후로 이상하게 속이 꽉 막힌 듯 체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멀미하고 열이 끓었던 저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학교도 안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아무래도 초상집 음식이 잘못됐나 보다 하시면서 동네 무당 아줌마한테 저를 데리고 갔는데 아줌마가 접시에 쌀을 놓고 이리저리 훑어보시더니 저를 노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한테 초상집 음식을 함부로 먹이면 어떡해. 씌어도 단단히 씌었어. 어쩌면 굿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시며 어머니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데리고 무당집을 나오셨습니다. 제 기억에도 어렴풋이 제가 많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나도 모르게 벌떡벌떡 일어나 밖으로 마구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굿은 못하고 지리산 밑에 용한 무당이 있다 하여 거기에 갔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무당이 숟가락을 제 앞에 놓아두자 이 숟가락이 발딱 서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구순하지 않고 그 지리산 무당 할머니가 어린 애한테 몹쓸 일이 생겼다면서 저를 앉혀두고 이리저리 무슨 일을 하고 난 후 거짓말처럼 저는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저는 지금도 남의 초상집 음식이나 제사 음식은 꺼리는 편입니다. 별로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게는 특별한 기억입니다. 6번째 이야기, 비무장지대.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1950년대 전에는 사람들이 살았겠지만 전쟁 휴전 후 정전협정으로 인해 비무장지대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을 뿐더러 들어오지도 못하고 군인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전쟁 당시 많은 사람이 죽은 곳이지요. 그곳에 저희 부대가 작전하는 벙커가 있습니다. 아마 상병 2개월 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새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8월쯤이라 장마 기간이었지요. 북측에서는 계속 북한 민요 및 가요가 흘러나오고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비 오는 소리와 북측 민요, 경계 등불빛, 싸늘한 숲, 매일 같은 군 생활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따라 낙뢰가 심해서 벙커 밖으로 나와 고개를 내밀어 낙뢰를 구경하던 중 복잡한 윤영철 조망 사이에 어떤 여자애가 허공에 떠 있는 것입니다. 흰 한복에 짧은 머리, 초점이 없는 눈. 귀신 영화처럼 무섭지 않고 옛날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둥글둥글한 인상. 저는 순간 놀라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벙커로 다시 들어왔죠. 순간 정신을 차리고 그 높은 곳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지? 여기는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라는 의문을 안고 다시 올려보았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날 놀라서 밥도 안 먹고 자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는데 그날 북측에서 저희 쪽으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때 죽은 영혼일까요? 그 여자가 나타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그 옛날 여자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몸 건강이 잘 전역했지만요. 그런데 전역하고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나이에 맞지 않게 무섭다는. 7번째 이야기, 택시. 가연이는 서면에 한 호프에서 지친 듯 걸어 나오며 친구들과 인사를 했다. 가연이의 집은 덕천 방향이었다. 친구들 중에 같은 방향의 친구는 없었기에 버스가 끊긴 늦은 밤이었지만 가연이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 했다. 돈이 모자라겠는데 가연이의 지갑에는 딱 10,000원이 있었다. 덕천에 있는 자기 집까지는 항상 택시비가 10,000원을 조금 넘긴다. 어쩔 수 없지. 버스도 없고 10,000원이 되면 내려서 걸어가야겠네. 투덜거리며 생각한 가연은 택시를 잡아서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돈이 10,000원이 되는 그때 내리기 위해 요금을 표시하는 계기판을 보려고 뒷자리 중간쯤에 어정쩡하게 앉아서 목을 빼고 계기판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 학생. 가연이는 아무 생각 없이 계기판을 보고 있었다. 학생, 좀 물러나 앉아. 거울이 안 보이잖아. 택시기사는 차 전면에 부착된 미러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학생이 그렇게 시야를 가리면 위험하다고. 물러나 앉아. 가연은 조금 오른쪽으로 당겨 앉았지만 돈을 체크해야 했기 때문에 고개를 계속 빼고 앉아 있었다. 가연은 다시 오른쪽으로 물러 앉았지만 그때마다 택시기사는 계속 물러나 앉으라고 소리를 쳤다. 학생, 내 말 못 알아들어? 가연은 이제 아예 오른쪽 구석에 박혀 앉았고 대신 고개를 오른쪽 앞좌석의 오른쪽으로 더 빼서 계기판을 쳐다보고 있었다. 또 얼마를 갔을까? 학생 정말 이럴래?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거야? 학생이 책임질 거야? 가연은 잔뜩 화가 났다. 도저히 지금 자신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고 오른쪽 앞좌석에 몸을 밀착시켜 고개를 오른쪽으로 내밀어 계기판을 확인하고 있는 자신이 도대체 어떻게 미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건가? 이거 봐요, 아저씨 저 좀 보세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단 말이에요. 가연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저씨한테 따지기 시작했다. 그때 택시 기사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학생 보고 그래? 그 옆에 앉은 학생 친구 말이야. 학생 친구. 아니,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저 말고 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연이는 점점 더 짜증이 치밀기 시작했다. 학생 바로 옆에 앉은 그 머리 긴 친구 말이야. 가연은 반사적으로 왼쪽으로 돌아다 보았다. 하지만 그곳엔 역시 아무도 없었다. 아저씨, 저 탈 때 저 혼자 탔어요. 무슨 소리예요 진짜. 택시기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러를 바라보며 소리를 쳤다.
그 옆에 학생 어른이 혼내는데 웃어 무슨 버르장머리야. 순간 가연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아저씨가 정말 뭐라는 거야. 봐요, 보라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괜히 무서워진 가연은 더 큰 소리로 치기 시작했다. 학생, 그래, 지금 어른 상대로 장난치나 본데. 학생 혼날 줄 알아. 택시기사는 한길가에 차를 거칠게 세우고 소리를 질렀다. 학생,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뒤로 돌아보던 택시기사는 굳을 수밖에 없었다. 뒷좌석엔 긴장한 듯한 얼굴의 가연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분명히 있었는데 택시 안엔 숨 막히는 긴장감만 흘렀다. 그렇게 택시는 어두운 도로를 쉬지 않고 달렸다.